귀가 쫑긋 환경책.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 박은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정명희 작가의 인류새를 사는 10대를 위한 엄마의 환경 수업입니다. 우주와 공생이라는 커다란 주제부터 먹을거리와 소비, 여행 등 일상의 소재를 환경운동가이자 엄마의 관점으로 담고 있는 이 책은 10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조금은 다르게 살기를 고민하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정명희 작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가로 지금은 전문위원으로 녹색연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명희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리필 스테이션 알맹상점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알려주는 수리상점 곰손의 공동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책을 읽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알맹상점과 곰손에도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류새를 사는 10대를 위한 엄마의 환경수업. 함께 읽어볼 내용은 1장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해, 2장 기후위기와 행동하는 기후시민의 일부입니다. (1장)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해. 모든 존재가 깃들어 사는 집. 생태적 전환,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지? 생태라는 단어보다 우리는 자연이나 환경 같은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녹색연합을 환경운동 단체라고 하고 엄마도 스스로 환경운동가라고 소개하는 건 환경이라는 말이 생태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고 전달이 쉽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녹색연합이나 엄마가 지향하는 가치가 환경이라는 단어로 다 담겨지지는 않아. 환경의 환은 둘러싼다는 뜻인데 둘러싼다는 건 중심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전제해.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말하겠지?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우리가 보통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할 땐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사람에게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뜻해.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야.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주로 사람의 건강, 안녕, 안전을 해칠 때를 말하고 그건 눈에 바로 드러나며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일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하면 바로 힘을 얻을 수 있어. 봄이 되면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나 식수가 오염되는 것 같은 문제들 말이야. 그러나 때때로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일이 다른 존재에게는 이롭지 않은 경우도 있지. 흙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건 사람들에겐 좋지만 흙 속에 있던 수많은 미생물의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지. 물론 사람에게 좋다는 건 역시 특정한 시간,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먼 미래까지 고려했을 때 다른 존재에게 해로운 건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어. 왜냐고? 그건 사람 역시 생태계의 일부니까.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는 당장은 비가 와도 발에 흙이 묻지 않고 자동차가 다니기에도 좋지.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면 흙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에 도로가 잠기고 홍수가 나게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이외의 모든 존재를 고려할 때 생태를 생각한다고 말해. 생태계를 영어로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에코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야. 지구는 사람이 사는 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집이기도 해. 이 집에선 누가 중심이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의존하고 있어. 특히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자원은 모두 생태계에서 얻은 것들로 생태계가 없인 생존이 불가능해.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사람이 가장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이용해왔어. 그 결과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래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야. 지금을 인류새 시대라고 하고 6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야. 2장 기후위기와 행동하는 기후시민.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것들. 소나무, 구상나무, 가뭄비 같은 침엽수림이 최근 20여 년간 집단으로 죽어가고 있어. 한라산, 태백산, 지리산 등 우리나라의 높은 산마다 빼곡했던 침엽수들이 하얗게 죽은 채 서 있는 모습들이 발견돼. 겨울 가뭄 때문이야. 겨울에 충분히 눈이 내려 땅을 덮어 늦봄까지 천천히 녹아야 침엽수들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런데 눈이 거의 내리지 않거나 내리더라도 따뜻한 온도 때문에 바로 녹아버려 물이 부족해져. 기후위기가 우리 숲의 위기가 된 거지. 남산 위의 저 소나무로 시작하는 애국가가 머지않아 낯설게 느껴질지도 몰라. 따뜻하고 건조한 겨울이 지속되면서 겨울다운 겨울이 사라졌다고들 하는데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제주도야. 기상청에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겨울의 시작으로 보는데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0년 동안 평균 기온이 6.1도 올라 겨울 시작일로 볼 수 있는 날이 없었다고 해. 제주도는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이 15일 늘어났고 가을은 14일 짧아졌어. 기온 상승은 제주의 바다에도 큰 영향을 줘. 수온이 1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온도에 민감한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있고 석회조류가 하얗게 안반을 뒤덮는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제주도 해녀들은 감태나 모자반 같은 해조류들이 가득 차있던 옛날 제주 바다를 꽉꽉하고 찌깍하다라고 표현하던데 빽빽하고 깜깜하다는 뜻이래. 그런데 이제는 불이 난 산처럼 바닷속이 비어버렸어. 그래서 해조류에 의지했던 소라, 전복 같은 어패류들도 함께 사라지고 있어. 열대바다엔 돌같이 단단한 집을 만들어 산호초를 이루는 경산호가 자라고 우리나라 제주바다엔 집이 없어 한 송이 한 송이 핀 꽃같은 연산호가 자라. 그런데 수온이 오르며 제주바다에도 열대종인 경산호가 연산호를 밀어내고 있어. 제주바다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는 2012년부터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어. 명태는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데 더 이상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야. 엄마 고향인 동해에서는 겨울에 명태탕, 명태조림이 흔한 먹거리였는데 요즘엔 남해로부터 올라온 오징어가 대표 어종이 되었어. 엄마는 어릴 적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과재배지가 대구라고 배웠어. 그런데 이제는 대구의 학생들도 대구가 사과재배지였다는 걸 잘 몰라. 사과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기온이 15에서 18도 정도로 선을 해야만 재배되는 과일이야. 그런데 대구의 기온이 오르면서 더 이상 사과 재배가 불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선, 영월, 양구 등 강원도 산간의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재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어. 그런데 이 지역 역시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성장하지 않으면 망할까?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출간되었어. 이 책은 이탈리아의 기업가이자 경제학자인 아우렐리오 페체이가
세계가 직면한 빈곤, 전쟁, 오염, 범죄, 자원 고갈, 테러, 인종주의 등의 문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얻기 위해 세계 석학들을 모아 만든 로마 클럽이 집필한 책이야. 로마 클럽은 세계의 문제를 66가지로 정리하고 각 문제의 관계성을 찾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제이 포레스터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어. 제이 포레스터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장에 있다고 분석했어. 예를 들면 에너지 부족은 유정을 더 개발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야. 이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얻기 위해 MIT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팀은 사회 문제와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월드3를 개발해 인구가 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봤지. 결과는 유한한 자원을 지닌 지구상에서 지금처럼 무한한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내의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다는 거였어. 1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결국 자원 고갈, 환경오염, 식량 부족이 발생해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고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 연구팀은 성장의 한계는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성장 지향적인 가치관과 방식을 바꾸고 소비 위주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월드3로 진행하는 이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새롭게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얻는데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야. 2021년에도 이 프로그램의 인구, 출산율, 사망률, 산업생산, 식량생산, 오염, 인간복지, 생태발자국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 비교해보았어. 또다시 세계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어도 결국 10년 안에 성장은 멈추고 파국을 맞을 거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나 만약 인류가 우선순위를 성장이 아닌 인구 증가를 막고 산업 생산을 줄이고 보건이나 교육에 집중한다면 안정세계가 가능하다는 결과도 보여줬어.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는 언제나 성장해야만 한다는 신화가 있어서 해마다 GNP가 3%씩 늘어야 한다고 해. 해마다 3%씩 증가한다는 것은 복리로 계산해보면 24년쯤 뒤엔 2배의 성장을 이룬다는 뜻이야. 그건 지금보다 2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2배나 많은 자원을 쓴다는 의미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 성장에 도달하기까지 과연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의 변화가 실행되지 않는 것 등의 배경엔 우리가 여전히 무한 성장을 신화처럼 믿고 있기 때문일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만든 탄소 중립 공익 광고에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우리는 더 행복하게, 대한민국은 무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탄소 중립은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성장을 추구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일 거야.